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죠.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그 어떤 곳보다 안전하고 따뜻해야 하는 게 정상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그 피가 섞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남보다 못한, 아니 범죄자보다 더 끔찍한 짓을 저지르는 게 가족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사연은 믿었던 가족에게 가장 소중한 공간과 추억을 유린당한 한 신부의 절규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시는 30대 초반 세대 김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익명을 간곡히 요청하셔서 지명과 인명은 모두 가명으로 재구성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며칠 전 겪은 그 끔찍한 일 때문에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리고 현관문 도어락 소리만 들어도 깜짝깜짝 놀라 숨이 턱 막혀요. 도대체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신혼 초반에 경찰서를 들락거리고 시댁 식구들에게 이런 모습을 당해야 하는지 억울해서 미칠 것만 같습니다. 남편과 저는 3년 연애 끝에 지난 봄 드디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둘 다 넉넉지 않은 형편에서 시작했어요. 남편도 저도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양가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시작해보자고 의기투합해서 정말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데이트할 때 커피 한 잔 값 아끼려고 편의점 커피 마시고 기념일에도 비싼 레스토랑 음식 대신 집에서 요리해 먹으며 차곡차곡 통장을 채웠죠. 그렇게 모은 돈에 대출을 한껏 끼고 경기도 외곽에 작은 신혼집을 마련했을 때 그 텅 빈 거실 바닥에 누워 남편과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여보, 우리 진짜 고생했다. 이 집 작아도 우리한텐 궁궐이야. 여기서 우리 진짜 행복하게 잘 살자. 내가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는 거짓말은 못해도 마음고생은 절대 안 시킬게. 남편의 그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고백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결혼 예물로 남편이 큰맘 먹고 해준 시계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형편의 과분한 명품 시계였어요. 제가 평소에 시계를 좋아하기도 했고 남편이 결혼 선물만큼은 평생 남을 좋은 걸로 해주고 싶다며 적금을 깨서 사준 거라 저에게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남편의 피와 땀 그리고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그 시계가 다를까봐 평소에는 차지도 못하고 안방 화장대 제일 깊숙한 서랍 예물함 속에 고이 모셔두고 가끔 꺼내서 닦아보기만 할 정도로 아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 준비 과정에서부터 미묘하게 선을 넘나들던 시누이였습니다. 남편보다 3살 많은 손위 시누이입니다. 처음 인사드리러 갔을 때부터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고 느꼈어요. 뭐랄까, 단순히 동생의 아내를 보는 눈빛이 아니라 경쟁자를 바라보는 듯한 그 차가운 시선,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쎄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래도 가족이 될 뿐이니 제가 더 잘하면 되겠지 싶어 싹싹하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제 노력은 시누이의 삐딱한 심사를 더 자극했나 봅니다. 상견례 날부터 시누이는 사사건건 시비를 걸기 시작했어요. 식당 음식이 짜다, 예식장 위치가 별로다, 드레스가 너무 파인 거 아니냐,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는데 그 말투가 교묘하게 사람 기분을 긁어놓는 시기였죠. 가장 결정적인 건 예물시계를 처음 본 날이었습니다. 함 들어오는 날 시누이가 친정까지 따라와서는 예물함을 열어보라고 성화를 부렸거든요. 남편이 해준 시계를 보자마자 시누이의 눈동자가 흔들리는 걸 저는 똑똑히 봤습니다. 탐욕과 질투가 뒤섞인 끈적끈적한 눈빛이었죠. 어머 옳게 이거 뭐야? 시사 시계네. 야, 내 동생
능력 좋다. 누나는 생일 때 립스틱 하나 사주고 퉁치더니 마누라한테는 이런 걸 턱턱 안겨주네. 이거 꽤 비쌀 텐데. 우리 집 형편에 너무 과소비 아니야? 말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신우이의 손은 이미 시계를 집어들어 자신의 손목에 대보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이 어찌나 거칠던지 행여나 흠집이라도 날까봐 제 심장이 조마조마했어요. 형님, 그거 그이가 결혼 기념으로 평생 찰 거 하나 해주고 싶다고 무리 좀 했어요. 제가 잘 관리해서 딸 물려줄 때까지 쓰려고요. 조심해 주세요, 형님. 제가 조심스럽게 시계를 받아 들려고 하자 신우이는 입술을 삐죽거리며 탁 소리가 나게 시계를 테이블에 내려놓더군요. 유난 떨기는 누가 달래? 한번 차보는 것도 못하게 하네. 참나 서러워서 살겠니? 옳게는 참 욕심도 많아. 그치? 그날의 그 불쾌한 감정은 결혼 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신혼집을 구하고 인테리어를 마친 뒤 시댁 식구들을 초대해 집들이를 하던 날이었어요. 시부모님은 좁지만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놨다며 덕담을 해주셨는데 시누이는 현관 들어설 때부터 마치 위생점검 나온 공무원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훑더군요. 야, 집이 좀 좁긴 하다. 소파도 이거 가죽 아니네. 뭐 둘이 살기엔 나쁘진 않은데 나중에 애 나오면 집 늘어나서 발 디딜 틈도 없겠다. 그리고 옳게 현관 비밀번호가 뭐야? 아까 들어올 때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못 외우겠던데. 갑작스러운 비밀번호 질문에 저는 당황해서 멈칫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아무리 가족이라도 신혼집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경우가 어디 있나요? 저는 웃으며 얼버무렸습니다. 아, 형님, 비밀번호는 저희 둘만 알고 지내려고요. 요즘 보안 문제도 있고 해서요. 오시기 전에 연락 주시면 제가 언제든 문 열어드릴게요. 제 거절에 신우이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더군요. 젓가락을 탁 내려놓으며 식탁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뭐, 보안? 야, 내가 무슨 도둑년이니? 가족끼리 비밀번호 공유하는 게 뭐 어땠어? 그래. 엄마, 아빠 들었어요? 며느리가 아주 우리를 남 취급하네요. 혹시 집안에 금송아지라도 숨겨놨니? 아니면 우리가 올 때마다 문전박대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시어머니까지 거드셨습니다. 예, 아가. 신우이가 나쁜 뜻으로 그랬겠니? 혹시 급한 일 생기거나 너희 없을 때 반찬이라도 넣어주려면 번호는 알아야지. 며느리가 너무 깍쟁이처럼 군다. 식구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난처해하며 중재에 나섰습니다. 누나, 엄마,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프라이버시가 중요하잖아요. 정 필요하면 그때그때 알려주던가 할게. 밥 먹는데 왜 얼굴을 붉히고 그래? 자, 이 고기 좀 드셔보세요. 남편 덕분에 그날은 흐지부지 넘어갔지만 저는 그때 봤습니다. 시누이가 저를 노려보던 그 살기 어린 눈빛을요. 그리고 제가 주방에 물을 가지러 간 사이 남편에게 속삭이듯 묻는 소리를 듣고 말았습니다. 야, 너희 비밀번호 설마 옳게 생일이니? 결혼 기념일로 해놓은 거 아니지? 단순하게 해놔. 잊어버리면 어쩌려고 그래.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단순히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라 뭔가 목적이 있는 사람처럼 집요하게 번호를 알아내려는 그 태도.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신우이가 그저 호기심이 많고 간섭하기 좋아하는 성격이라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설마 그 비밀번호 하나 때문에 제 신혼집이 쑥대밭이 되고 가장 아끼는 물건이 사라지는 끔찍한 일이 일어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 집들이가 있고 일주일 뒤 저는 회사에서 야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식이라 늦는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텅 빈 신혼집에 혼자 들어갈 생각을 하니 피곤이 몰려왔지만 그래도 내 집이 있다는 안도감에 퇴근을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핸드폰에 낯선 알림이 떴습니다. 우리 집 현관 도어락과 연동된 스마트 홈 어플 알림이었죠. 알림, 오후 8시 42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은 분명 회식 중이라고 했는데 혹시 도둑이 든 건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은 길게 가는데 시끌벅적한 술자리 소음 속에서 남편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곧장 아파트 경비실로 전화를 걸지 않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현관 입구 CCTV 어플을 켰습니다. 그리고 화면 속에 잡힌 익숙한 뒷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곳에는 신우이가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엔 핸드폰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뻔뻔하게 저희 집 도어락 키패드를 누르고 있는 신우이였습니다. 대체 비밀번호는 어떻게 한 건지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심장이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CCTV 화면 속에서 도어락이 띠리리 경쾌한 소리를 내며 열리자 신우이는 마치 제 집 안방 드나들듯 자연스럽게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 하나가 들려 있었죠. 순간 오만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지금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 아니면 집에 가서 현장을 덮쳐야 하나? 하지만 머릿속이 복잡해질수록 몸은 더 굳어져 버렸습니다. 일단 증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본능적으로 들더군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CCTV 화면을 녹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택시를 집어탔습니다. 택시 안에서 남편에게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를 남겼지만 야속하게도 남편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집까지 가는 30분이 30년처럼 느껴졌습니다. 설마 반찬이라도 주러 온 거겠지. 그래, 시어머니 심부름일 수도 있어. 애써 긍정적인 회로를 돌려보려 했지만 신우이의 지난 행동들이 떠올라 불안감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형님, 지금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제가 멍하니 서서 묻자 신우이는 와인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어머, 옳게 왔어? 야근한다더니 생각보다 일찍 왔네. 나 온 줄 알고 급하게 온 거야? 뭐 그렇게 헐레벌떡 뛰어와. 숨 넘어가겠다. 아니 형님, 비밀번호는 어떻게 아셨어요? 그리고 연락도 없이 빈집에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이거 주거 침입인 거 모르세요? 제 목소리가 격앙되자 신우이는 피식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주거 침입? 말 참 섭섭하게 하네. 내가 도둑이니? 엄마가 반찬 좀 갖다 주라고 해서 왔다가 온 김에 너희 집 구경 좀 더 하고 싶어서 쉬고 있었지. 그리고 비밀번호? 야, 너네 결혼 기념일이잖아. 뻔하지 뭐. 내가 저번에 힌트 줬잖아. 단순하게 하지 말라고. 기가 찼습니다. 제 결혼 기념일을 기억했다가 그걸 조합해서 비밀번호를 뚫고 들어왔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게다가 반찬을 가져왔다면서 정작 식탁 위에는 배달음식 쓰레기만 가득했습니다. 반찬은 어디 있는데요? 그리고 남의 집에서 허락도 없이 술은 왜 드시는 거예요? 저 와인 저희 결혼 1주년 때 마시려고 아껴둔 건데요. 아, 그거 냉장고에 넣어놨어. 그리고 와인 좀 마시면 어때서? 가족끼리 니꺼 내꺼가 어디 있니? 옳기는 참 속 좁다. 내가 나중에 마트에서 더 좋은 걸로 사다 줄게. 됐지? 신우이는 적반하장이었습니다. 미안한 기색은커녕 오히려 저를 쪼잔한 사람 취급하며 몰아세웠습니다.
그때 안방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분명 아침에 출근할 때 닫고 나왔는데 말이죠. 불길한 예감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화장대 서랍이 미세하게 열려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죠.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확 열어 젖혔습니다. 없었습니다. 예물함은 그대로 있는데 그 안에 있어야 할 제 시계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을 뻔한 걸 겨우 지탱하며 거실로 뛰쳐나갔습니다. 형님, 제 시계 어쨌어요? 안방 서랍에 있던 시계요. 제 비명에 가까운 외침에 신우이는 치킨 다리를 뜯다 말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시계? 무슨 시계? 아, 그 예물 시계. 몰라. 내가 안방에 왜 들어가니? 넌 내가 훔쳐가기라도 했다는 거야? 거짓말 하지 마세요. 안방 문 열려 있었고 서랍도 건드린 흔적 있어요. 오늘 이 집에 들어온 사람은 형님밖에 없잖아요. 당장 내놔요. 제가 흥분해서 소리치자 신우이는 표정을 싹 바꾸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사람을 도둑년 취급을 해도 유분수지. 증거 있어? 내가 훔쳐가는 거 봤냐고. CCTV 달아놨어? 어? 기분 더러웠어 진짜. 야, 나 간다. 다신 안 와. 더러웠어. 신우이는 제 어깨를 거칠게 밀치고는 겉옷과 가방을 챙겨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신우이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못 가요. 가방 확인해 봐요. 당장 열어봐요. 이게 미쳤나? 이거 안 나? 어디 감히 형님 몸에 손을 대? 저를 바닥으로 밀어버렸습니다. 저는 현관 신발장 모서리에 부딪혀 털썩 주저앉았고 그 틈을 타 신우이는 도망치듯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야, 너 오늘 실수한 거야? 엄마한테 다 말씀드릴 거니까 각오해. 싸가지 없는 년. 쾅! 현관문이 닫히고 소리가 마치 제 심장을 때리는 것 같았습니다. 멍하니 바닥에 앉아 욱신거리는 팔을 부여잡고 있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현관 바닥에 떨어진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신우이가 허둥지둥 나가다가 흘린 듯한 작은 귀걸이 한 짝, 그리고 그 옆에는 영수증이었습니다. 신우이가 들고 왔던 쇼핑백에서 떨어진 것 같은 꼬깃꼬깃한 영수증 한 장. 저는 홀린 듯 그 영수증을 집어들었습니다. 땡땡 명품 중고 매입센터, 매입 품목, 시사 여성시계, 모델명 땡땡땡땡, 매입가 450만원, 일시 2026년 몇 월 며칠 19시 30분. 시간을 보니 불과 1시간 전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오기 직전에 시계를 팔아치우고 온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집에 들어온 건 8시가 넘어서였는데 매입 시간이 7시 30분이라고요? 그렇다면 신우이는 오늘 저녁에 처음 온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없는 낮 시간 혹은 제가 퇴근하기 전 미리 한번 다녀갔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훔쳐서 팔아치운 뒤 태연하게 다시 돌아와서 훔친 돈으로 산 배달 음식과 제 와인을 처먹고 있었던 겁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었습니다. 계획적인 범죄였고 저를 완벽하게 기만하고 조롱한 행위였습니다. 그때 띠리릭 도락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왜 현관에 앉아 있어? 무슨 일 있었어? 부재중 전화는 또 왜 이렇게 많이 했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오는 남편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영수증을 남편 얼굴에 집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 누나
사람도 아니야. 내 시계, 우리 예물 시계 형님이 훔쳐서 팔았어. 이것 봐. 이거 보라고. 남편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을 주워 들었습니다. 내용을 확인한 남편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누나가 시계를 팔았다고? 에이, 설마. 뭔가 오해가 있겠지. 누나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오해? 오해? 내 눈으로 CCTV 확인했고 방금 여기서 도망쳤어. 훔친 돈으로 족발 뜯고 있었다고. 당신 지금 이 상황에서도 누나 편드는 거야?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평소 순하디순한 사람이었지만 가족 문제, 특히 누나 일에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던 남편이었죠. 하지만 이번엔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일단 진정해 여보. 내가 내일 날 발령대로 누나 만나서 자초지종 물어볼게. 시계는 내가 어떻게든 다시 찾아올게 여보. 제발 좀 울지 마. 남편이 저를 안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신우이의 그 뻔뻔한 얼굴과 남편의 미온적인 태도가 겹쳐지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고 내 소중한 추억을 짓밟은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다음날 시댁에서 걸려온 전화 한 통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그야말로 막장 드라마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남편은 거실 바닥에서 쪽잠을 잤고 저는 안방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영수증에 찍힌 그 450만 원 돈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3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돈으로 사준 우리 사랑의 증표가 고작 중고 명품샵에서 헐값에 팔려나갔다는 사실이 뼈아팠습니다.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밤사이 신우이와 통화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사과가 아닌 호통이었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니? 어디서 신우이를 도둑으로 몰아. 예물시계? 그거 잃어버린 게 네 잘못이지. 왜 엄한 사람을 잡아? 내 딸이 그깟 시계 하나 탐낼 정도로 못 사는 줄 아니? 기가 막혔습니다. 증거가 버젓이 있는데도 무조건 아니라고 우기는 꼴이라니. 어머니, 제가 없는 말 지어내는 거 아니잖아요. 집에 들어온 CCTV 영상도 있고 형님이 시계 판 영수증까지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어제 형님 가방에서 떨어지는 거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요. 영수증? 그까지 종이 쪼가리가 무슨 증거야? 너가 어디서 주워와서 모함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 그리고 설사 100번 양보해서 내 딸이 팔았다고 치자. 가족끼리 급하면 그럴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경찰이니 뭐니 들먹여? 너 정말 독하다 독해. 어떻게 신우이를 전과자로 만들 생각을 하니? 급하면 훔쳐서 팔아도 된다니요? 이게 도대체 무슨 회개한 논리입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경고를 날렸죠. 어머니, 저 지금 시계 찾으러 매장 갈 거예요. 거기 가서 CCTV 확인하고 작물거리로 신고할 겁니다. 형님한테 전하세요. 당장 시계 찾아오지 않으면 저 가만 안 있다고요. 전화를 끊고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남편을 깨워 억지로 끌고 나왔죠. 남편은 계속 한숨만 푹푹 쉬며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여보,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누나가 잘못한 건 맞는데
그냥 내가 돈 줄 테니까 새 거 하나 사면 안 될까? 엄마도 저렇게 나오시는데 그거 부스럼 만들지 말자. 응? 당신 미쳤어?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범죄라고. 그리고 당신이 사준 그 시계 세상에서 하나뿐인 의미가 있는 거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돈으로 퉁쳐? 당신은 화도 안 나? 남편의 우유부단함에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중고 명품 매장으로 가는 길 내내 차 안은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매장에 도착해서 사정 이야기를 하고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점원은 난색을 표했지만 제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강경하게 나가자 마지못해 모니터를 보여줬습니다. 화면 속에는 선글라스를 낀 시누이가 제 시계를 카운터에 내미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신분증 확인을 하고 현금 다발을 받아 챙겨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까지 완벽하게요. 보셨죠? 이거 제 시계 맞잖아요. 이 사람 제 시누이라고요. 저는 핸드폰으로 그 화면을 찍었습니다. 그때 매장 문이 벌컥 열리더니 누군가 들이닥쳤습니다. 시누이와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떻게 알고 온 건지 두 사람은 씩씩거리며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어디서 시어머니 말을 귓등으로 듣고 여기까지 와서 행패야?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제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매장 안에 있던 손님들과 직원들이 놀라서 쳐다봤지만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는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달려들었죠. 야, 그거 지워. 안 지워? 너 진짜 미쳤어? 가족끼리 고소라도 하겠다는 거야 뭐야? 형님이야말로 미쳤어요? 어떻게 도둑질을 해놓고 이렇게 뻔뻔해요? 당장 내 시계 내놔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남편이 중간에서 말려보려 했지만 기가 센 두 여자에게 밀려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제게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시끄러워. 너가 애초에 분수에 안 맞는 비싼 시계를 차고 다니니까 사단이 난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돈 내 딸이 쓴 것도 아니야. 너희 시아주버니 사업자금 급해서 잠깐 융통한 거야. 가족이 죽게 생겼는데 그까지 시계가 대수야? 큰형님이 사업하다가 빚독촉에 시달린다는 소리는 얼핏 들었지만 그렇다고 제 예물을 훔쳐서 메꾸다니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럼 저한테 말을 하고 빌려달라고 하셨어야죠. 몰래 훔쳐가는 게 도둑질이지 뭐예요? 말하면 너가 좋겠니? 뻔하지. 야 아들, 너 똑바로 말해. 누나 죽게 생겼는데 마누라 시계 하나가 그렇게 아깝냐?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이 저를 더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남편마저 저를 외면하는 것 같아 고립감이 밀려왔습니다. 좋아요. 그럼 당장 450만 원 내놓으세요. 아니, 새 제품 가격으로 600만 원 주시던가요. 그럼 없던 일로 해드릴게요. 제가 악에 받쳐 소리치자 시누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 없소. 오빠 빚 갚는데 다 들어갔소. 백제라 그래. 야, 옳게. 너 진짜 융통성 없다. 가족끼리 돕고 살자는 건데 그걸 못 참아서 이 난리를 쳐? 너 나중에 우리 도움 안 받고 살 수 있을 것 같아?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저들은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돈독거린 피도 눈물도 없는 며느리 취급하며 몰아세웠습니다. 매장 직원이 더 이상 소란 피우면 경찰 부르겠다고 경고하자 그들은 저를 노려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고 봐라. 너가 오늘 한지 절대 안 잊어버린다. 시어머니 알기를 우습게 알고 시누이를 도둑 취급해.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다. 그들이 떠나고 난 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펑펑 울었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감싸며 미안해 미안해
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죠. 하지만 그 사과가 공허하게만 들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 없다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이 폭력을 끊어내야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상황은 제 뜻대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시댁 식구들의 본격적인 괴롭힘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에도 수십 통의 전화를 걸어서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냐, 친정에 다 말하겠다라며 협박했고, 시누이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저를 초대해서 친척들 보는 앞에서 저를 도벽 있는 며느리로 둔갑시켜 험담을 늘어놓았죠. 우리 올케 예무시계 잃어버리고는 나한테 뒤집어 씌우네. 나한테 돈 좀 빌려달라고 했다가 거절했더니 앙심 품었나 봐. 무서워서 살겠니? 친척들은 사실 확인도 없이 어머 세상에 며느리가 보통이 아니네 라며 시누이 편을 들었습니다. 저는 졸지에 시누이를 모함하는 꽃뱀 같은 며느리가 되어 있었죠. 억울해서 피가 말리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에게 하소연해봐도 엄마랑 누나가 흥분해서 그래.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며 회피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던 중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회사에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받아보니 경찰서였습니다. 여보세요? 김모모 씨 되십니까? 여기 땡땡 경찰서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네? 고소요? 제가요? 네. 시누이분이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고소를 하셨네요. 조사받으러 나오셔야겠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둑 맞은 건 전데 오히려 제가 고소를 당하다니요. 시누이가 선수를 친 겁니다. 제가 도둑으로 몰아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나 뭐라나. 경찰서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고 저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전쟁이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그동안 모아둔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CCTV 영상, 시계 영수증, 그리고 남편 몰래 설치해뒀던 홈캠의 녹음 파일을 꺼냈습니다. 사실 현관 CCTV 말고도 거실에 팩캠을 하나 더 숨겨놨었거든요. 남편도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누이가 시계를 훔쳐간 날 혼잣말처럼 내뱉은 소름 돋는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경찰서 조사실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담당 형사님 앞에 앉아 조사를 받는데 제가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죄인이 된 기분이 들더군요. 시누이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제가 있지도 않은 사실을 꾸며내서 가족을 모욕하고 협박했다는 내용이 구구절절 적혀 있었죠. 심지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하여 평소에도 제가 망상을 자주 한다라는 악의적인 인신공격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저는 묵묵히 가져온 증거들을 제출했습니다. 현관 CCTV 영상, 시계 매입 영수증, 그리고 매장 CCTV 사진까지. 형사님은 자료들을 꼼꼼히 훑어보시더니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이거 상황이 고소장 내용이랑 완전 딴판이네요. 시누이가 물건 가져가는 게 이렇게 명백한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고소를 했다? 이거 무고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모르시나 보네. 형사님의 그 한마디에 억눌려 왔던 소름이 터질 뻔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경찰서 정문 앞에 남편의 차가 서 있더군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차에서 내려 달려왔습니다. 여보, 조사 잘 받았어? 별일 없었지? 누나가 좀 흥분해서 그래. 내가 잘 말해서 고소 취하하라고 할게. 어?
이제 그만하자. 우리 가족이잖아. 남편의 그 가족 타령 지긋지긋했습니다. 제 속은 문드러져서 썩어 들어가는데 끝까지 누나 감싸기만 급급한 남편을 보니 마지막 남은 정마저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차갑게 뿌리치고 말했습니다. 가족? 누가 가족이야? 나 도둑 취급하고 경찰에 고소한 사람이 가족이야? 당신 지금 이 상황 파악이 안 돼? 나 지금 당신 누나 무고죄랑 절도죄로 정식 접수하고 나오는 길이야. 합의? 꿈도 꾸지 마. 뭐? 정식 접수? 여보 제발. 그러면 누나 전과자 된단 말이야. 매형 사업도 힘든데 누나까지 잘못되면 우리 집안 풍비박산나. 당신이 좀 참으면 되잖아. 내가 왜 참아야 하는데? 당신 눈에는 나는 안 보여? 짓밟히고 모욕당한 나는 안 보이냐고. 길거리에서 고성을 지르며 싸우는 우리 부부를 사람들이 힐끔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택시를 잡아 타려 했습니다. 그때 남편이 제 손목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일단 집으로 가. 가서 얘기해. 엄마랑 누나도 집으로 오라고 했어. 삼자 대면해서 끝내자고. 도망치지 말고 와서 단판을 지어. 도망이라니요. 기가 찼지만 그래 끝을 보자 싶었습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제가 가진 마지막 히든카드를 터뜨릴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이미 와서 소파 상석을 차지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시누이는 코웃음을 치며 빈정거렸죠. 경찰서 구경은 잘했니? 그러니까 좋게 말할 때 꼬리 내렸으면 좋았잖아. 어디서 감히 손이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 너 그거 무고죄로 감방 갈 수도 있어. 알아? 시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 아가 너가 와서 무릎을 꿇고 빌면 우리도 고소 치하해 주마. 가족끼리 법정 싸움이 웬 말이냐. 시계값은 나중에 형편 풀리면 갚아준다지 않니? 이 사람들은 정말 구제불능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저에게 빨리 사과하고 끝내라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블루투스 스피커에 연결했습니다. 사과요? 무릎을 꿇어요? 정말 대단하시네요. 형님, 기억나세요? 그날 제 시계 훔쳐 가시면서 혼잣말 하셨던 거요. 뭐? 혼잣말? 무슨 소리야? 신우이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팩캠에 녹음된 신우이의 목소리가 거실 가득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났고 서랍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우 뭐야 겨우 이거 하나야? 돈 좀 모아놨다더니 별거 없네? 채. 시계 케이스 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예쁘긴 하네. 주제도 모르고 이런 걸 차. 야 민수 이 병신 같은 놈. 누나는 카드값 막느라 허덕이는데 지 마누라한테는 아주 간도 쓸개도 다 빼주네. 미친놈. 잠시 정적이 흘렀고 와인 따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올케년 꼴의 자존심은 세가지고 이거 팔았어. 오빠 급한 불 끄고 남은 돈으로 내 가방이나 하나 사야겠다. 어차피 이 집 비밀번호도 단순해서 털기도 쉬운데 뭐. 나중에 걸리면 엄마 핑계대고 우기면 그만이지. 민수는 어차피 내 편이니까 걔가 뭐 마누라 편들 대장이나 있겠어? 녹음 파일이 재생되는 동안 거실에는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정막이 흘렀습니다. 신우이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파랗게 질려갔고 시어머니는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을 받은 건 남편이었습니다. 자신의 누나가 자기를 병신,
미친놈이라 부르며 이용해 먹으려 했다는 사실을 육성으로 직접 확인을 했으니까요. 형님 들으셨죠? 이게 형님 본심이잖아요. 돈이 급해서 그랬다고요? 가족을 위해서였다고요? 아니요. 형님은 그냥 저를 무시했고 형님 동생을 호구로 받고 제 물건 훔쳐서 사기사욕 채우려고 하신 거예요. 카드값 맞고 명품 가방 사려고 제 예물을 훔쳤다고요. 제가 소리치자 신우이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지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나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야, 너 인연 우리 몰래 녹음을 했어? 이거 불법 도청이야. 너 감방 가고 싶어서 환장했구나. 당장 안 지워? 신우이가 제 핸드폰을 뺏으려고 발광을 하더군요. 저는 필사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가세했습니다. 어머머 얘 좀 봐라. 집안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아주 앙큼한 년이네. 너가 사람 뒤를 캐? 우리를 감시해? 이런 소름 끼치는 년을 며느리라고 들였으니 도둑질한 딸은 감싸고 증거를 잡은 며느리는 소름 끼친다고 매도하는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두 여자가 저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머리채를 잡으려는 순간 제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여보 뭐해? 보고만 있을 거야? 당신 누나가 나를 때리려고 하잖아. 그제야 멍하니 있었던 남편이 정신을 차리고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막아선 건 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만해요 좀. 엄마, 누나, 일단 진정해. 남편은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말리면서도 저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원망 섞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여보, 당신도 참 어떻게 집안에 녹음기를 숨겨놔? 나까지 감시한 거야?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당신 정말 무서운 사람이네. 지금 이 상황에서 누나의 그 추악한 본심을 듣고도 남편은 저를 무서운 사람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누나에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녹음을 한 저를 나무라는 그 태도가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남자는 구제불능이다. 이 집안 식구들은 모두 한 통속이고 나는 철저히 이방인이었구나.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무서워? 내가 무서워? 자기 누나가 도둑질하고 자기를 병신 취급하는 건 안 무섭고 내 몸 지키려고 녹음한 내가 무섭다고? 그래, 잘 알겠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확실히 알겠네.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지. 순서가 틀렸다는 거지. 일단 녹음 파일은 지우고 다시 얘기해. 이건 법적으로도 문제가 돼. 나중에 당신이 더 불리해진다고. 끝까지 누나 걱정, 법적 유불리 따지는 남편. 저는 바닥에 떨어진 제 가방을 챙겨 들었습니다. 더 이상 이 집에 이 사람들 틈에 1분 1초도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법? 그래, 법대로 해보자고. 나도 이제 안 참아. 시계값? 필요 없어 이제. 형님 콩밥 먹는 꼴 내 눈으로 꼭 봐야겠어. 그리고 당신 이혼 소장 날아오면 그런 줄 알아. 뭐? 이혼? 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시계 하나 때문에 이혼을 해? 너가 미쳤구나. 시어머니가 악을 쓰며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시누이는 분이 안 풀리는지 씩씩거리며 삿대질을 해댔죠. 가긴 어딜 가? 핸드폰에 녹음 파일 옮겨놓고 가. 안 그러면 못 나가. 시누이가 제 팔을 억세게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어 피가 맺혔습니다. 너무 아프고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졌지만 절대 약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거 나요. 이거 놓으라고요. 경찰 부르기 전에 부르라고. 너가 불법 녹음한 거 다 까발려 줄 테니까. 엉겨부터 몸싸움을 벌이는 아수라장 속에서
남편은 그저 머리를 감싸쥐고 아, 그만 좀 해! 라고 소리만 지를 뿐 누구의 편도 들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온 힘을 다해 신우이를 밀쳐내고 현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맨발로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나가! 나가서 들어오지 마! 어디서 저런 독한 물건이 들어와서 집안을 풍비박산네? 너 다시 들어오면 내 손에 죽을 줄 알아?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새도 없이 비상구 계단으로 뛰어내려왔습니다. 1층에 도착해서야 거친 숨을 몰아쉬며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맨발인 발바닥이 까져서 쓰라렸지만 가슴이 너무 아파서 발의 통증은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땀으로 젖은 얼굴을 식혀주었지만 제 마음속의 불길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이 녹음 파일 하나가 제 유일한 무기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 파일은 제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장났음을 알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친정으로 갈 수도 없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면 충격으로 쓰러지실까봐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갈 곳 잃은 저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 그네에 앉아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여보 어디야? 밖에서 떨지 말고 들어와. 엄마랑 누나 보냈어. 내가 누나한테 시계값 받아서 줄게. 그리고 녹음한 건 당신이 실수한 거야. 와서 사과드리고 좋게 마무리하자. 우리 아직 신혼이잖아, 응? 문자를 보는 순간 헛웃음과 함께 깊은 절망이 밀려왔습니다. 이 남자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되는구나. 아니, 애초에 나를 지켜줄 생각이 눈꼽만큼도 없었구나.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핸드폰을 끄고 어두운 밤하늘을 올려다 봤습니다. 이제 저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현실에서 어떻게든 벗어나야 하는데 막상 발을 떼려니 눈앞이 캄캄하기만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맨발에 슬리퍼 하나 질질 끌고 정처 없이 걷다가 눈에 보이는 허름한 모텔에 들어왔습니다. 카운터 아주머니가 헝클어진 머리에 퉁퉁 부은 제 눈을 보며 혀를 쯧쯧 찼지만 창피함 따위 느낄 겨를도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대충 씻고 나와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결혼식 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게 웃던 신부는 온데간데 없고 도끼만 남은 처참한 몰골의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배터리가 10%밖에 남지 않았지만 그 사이에 쌓인 카톡과 부재중 전화는 100통이 넘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건 신우이의 메시지였습니다. 야, 너 진짜 신고할 거야?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좋게 말할 때 들어와서 팔 지워. 그리고 너 우리 엄마 밀치고 나갔더라. 엄마 지금 뒷목 잡고 누우셨어. 너가 사람이야? 노인네 잘못되면 너가 책임질 거야? 기가 막혀서 웃음도 안 나왔습니다. 자기 엄마 뒷목 잡게 한 건 도둑질한 본인 딸년인데 왜 그 화살이 저한테 돌아오는 걸까요? 시어머니의 문자도 가관이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엔 너 같은 며느리 다시는 안 본다. 친정에 전화해서 못 배워먹은 딸년 교육 어떻게 시켰냐고 따지려다가 내가 참았다. 당장 와서 빌지 않으면 이혼시킬 줄 알아라. 협박, 또 협박. 그들의 레퍼토리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짜 무너뜨린 건 남편이 보낸 장문의 카톡이었습니다. 새벽 3시에 온 그 메시지를 읽고 저는 마지막 남은 실로라기 같은 희망마저 끊어버려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잠은 잤어? 어디야?
걱정돼 죽겠어. 일단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봐. 누나가 잘못한 거 맞아. 100번, 1000번 맞아. 근데 누나 지금 형편이 진짜 어려워. 오죽하면 그랬겠어? 당신 시계 내가 나중에 보너스 타면 똑같은 걸로 다시 사줄게. 아니, 더 좋은 걸로 사줄게. 그러니까 제발 그 녹음 파일만은 지워줘. 그거 가지고 법정 가면 우리 집안 다 끝장나. 당신이 나 사랑한다면, 우리 미래를 생각한다면 한 번만 눈 감아줘. 엄마도 당신이 와서 사과하면 용서해 주신대. 나 보고 싶지 않아? 우리 행복했잖아. 나중에 사줄게. 오죽했으면 엄마도 용서해 주신대. 이 남자는 끝까지 저를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시계는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약속이었는데 그걸 돈으로 치환해버리고는 저더러 피해자 코스프레를 그만두라고 종용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제가 사과를 하면 용서를 해주겠다니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용서를 받아야 합니까? 저는 답장을 쓰러다 지우고 쓰러다 지우기를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당신이랑 끝이야. 이혼해! 라고 보내고 싶었지만 손가락이 선뜻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두려웠습니다. 이혼이라는 꼬리표, 부모님이 받으실 충격, 그리고 아직 남아있는 남편에 대한 미련, 아니 미련이라기보다는 3년 연애와 결혼 생활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모텔 방을 나왔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회사에는 몸이 안 좋아 며칠 쉬겠다고 연차를 냈습니다. 하루 종일 카페 구석에 처박혀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오후가 되자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으려다 결국 받았죠. 여보, 어디야? 제발 들어와. 나 지금 회사도 조퇴하고 당신 찾고 있어. 나 찾지 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생각은 집에서 해. 그리고 누나가 변호사 알아보고 있대. 당신이 불법 녹취한 거랑 SNS에 글 올리면 명예훼손으로 역고소한다고 난리야. 내가 겨우 말리고 있어. 당신 진짜 전과자 되고 싶어서 그래? 내 체면 좀 살려줘라, 제발. 남편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기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달라는 그 투정, 그 순간 다시 한 번 더 깨달았습니다. 이 남자는 제 편이 아니라 시댁이라는 거대한 카르텔의 일원일 뿐이라는 걸요. 그는 저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라 시끄러운 상황을 빨리 듣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체면? 당신 체면이 내 인생보다 중요해? 형님이 도둑질한 건 범죄가 아니고 내가 나 지키려고 녹음한 건 죽을 죄야. 당신네 식구들 진짜 역겹다. 말 조심해. 그래도 내 누나고 내 엄마야. 당신이 굽히고 들어오면 다 끝날 일을 왜 이렇게 키워? 당신 원래 이렇게 독한 여자였어? 결국 남편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저를 나무라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핸드폰을 쥔 손에 힘이 빠졌습니다.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원을 껐습니다. 지금 저는 어느 한적한 공원 벤치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손에는 녹음 파일이 담긴 USB가 쥐어져 있습니다. 핸드폰에서 혹시 몰라 백업해 둔 것입니다. 이걸 경찰서에 가져가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하면 저는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됩니다. 신우이는 전과자가 될 것이고 시댁과는 원수가 될 것이며 남편과는 이혼 도장을 찍게 되겠죠. 지난 3년의 사랑이 법정 싸움으로 진흙탕처럼 변할 겁니다. 하지만 이걸 덮고 집으로 돌아간다면 신우이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저를 더 괴롭힐 것이고 시어머니는 저를 잡은 물고기 취급하며 부려먹겠죠. 남편은 거봐,
참으니까 평화롭잖아 라며 자기 합리화를 할 것이고 저는 평생 그들의 화녀이자 호구로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조금 전 친정 엄마에게서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우리 딸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지? 김서방이랑 싸운 건 아니지? 엄마는 우리 딸이 행복하면 그만이야. 무슨 일 있으면 꼭 말해. 엄마는 언제나 네 편이야. 이 문자를 보고 30분째 펑펑 울었습니다.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하면 당장 쫓아와서 시댁을 뒤집어 엎으시겠지만 연세 많으신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아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머리로는 당장 이혼하고 고소하는 게 맞다는 걸 압니다. 세상 사람 다 열이면 열 그렇게 하라고 하겠죠. 하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니 가족이라는 굴레 그리고 이혼이라는 현실적인 공포가 발목을 잡습니다. 남편 말대로 제가 한 번만 눈 딱 감고 그 녹음 파일 지우고 들어가서 사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가서 그들에게 죄값을 치르게 해야 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은 문자로 사랑해 제발 돌아와 내가 잘할게 라며 저를 흔들고 시누이는 너 회사에 다 뿌리기 전에 들어와라 라며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달콤한 회유와 살벌한 협박 사이에서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인생 선배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도둑맞은 건 제 시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믿음, 제 사랑 그리고 30대의 꿈이 모두 도둑맞았습니다. 제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후회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 경찰서로 달려가야 할까요? 아니면 마지막으로 남편을 믿고 단판을 지어야 할까요? 여러분의 냉철하고 현실적인 조언이 지금 저에게는 생명줄과도 같습니다. 부디 저를 위해 지혜를 빌려주세요. 댓글 하나하나 가슴에 새기고 결정하겠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입니다. 답답하고 화가 나시겠지만 이게 우리가 마주하는 지독한 현실이기도 하죠. 과연 주인공은 사이다 결말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그건 여러분의 댓글과 응원에 달려 있을지 모릅니다.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